제가 미술사를 공부하고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선택한 학교가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였는데, 그때가 저의 선택으로서는 상당히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 당연히 너무 전시들도 많고, 이제 워낙 유명한 미술관급의 전시들도 워낙 많았고, 또 작은 갤러리들도 이제 굉장히 상업적으로 유명한 갤러리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을 때가 제가 89년에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들 그때 태어나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89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전시는 인사동에 있는 조그만한 전시 공간에서 진짜 좀 작은 전시들이 많았고, 국립기관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전시가 어떤 기획력을 갖는다 이런 성격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그렇게 전시에 대해서 크게 어떤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뉴욕을 갔더니, 뭐 거기 이제 워낙 큰 미술관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를 많이 했고, 또 하나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놀랐던 거는 이제 뉴욕의 모마 같은 미술관에서 뭐 디자인전, 그리고 너무 희한한 전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전시는 메트로폴리탄에서 프레임전도 했었습니다. 작품의 프레임만 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래서 얘는 참 전시를 특이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95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가 한국이 막 전시의 어떤 약간 경향이나 전시 공간들이 굉장히 확장해 가려고 했던 이제 그런 준비 단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 준비와 확장에는 이제 굉장히 첫 번째는 큰 축은 뭐 국제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광주 비엔날레도 그때 처음 생겼고요, 95년에. 그래서 막 1회 광주 비엔날레 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땅 하면 막 들어가서 막 그게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경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씩 전시장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전시장이 이제 당연히 국공립 전시장들도 생겼지만, 민간 전시장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만 해도 아직 한국은 일단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을 조금 정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립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미니멀리즘 작가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그냥 상당히 모더니즘적인 작가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클래식하고 아주, 그 대신 이제 형태가 번잡스럽지 않고 재료가 주로 순수하고 이런 거를 이제 그 형식의 결과를 보고 미니멀하다. 그래서 이제 그 미니멀리즘 작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이들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건 용어가 미국에서 얘기하는 학문적인 미니멀리즘하고 한국이 정립하고 있는 미니멀리즘의 성격도 많이 달랐고, 90년대 후반에는 뭐 미니멀리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페미니즘 쪽에 대한 열망도 있어서 소수지만 페미니즘 작가들이 꽤 활동을 하셨고,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전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에 대한 방향이 그렇게 정확하거나 아니면 규정을 정확히 한 상태로 그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 먼저 벌어지고, 그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작가들이 뭔가 이렇게 더듬어 그런 상황이 90년대 후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그렇다고 느끼시나요? 지금은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90년대만 해도 한국이 아직 미술계는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아주 조금 아이 같은. 근데 그 아이가 뭐 에너지는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은 항상 에너지는 있는데 뭘 어떻게 그 에너지를 쓸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던 네,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학자들은 그 93년에 있었던 그 뉴욕의 휘트니 비엔날레의 일부가 와서 한국에서 국현에서 전시했었어요. 과천에서. 그게 상당히 큰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자료를 좀 보여주시는데 전부가 다 오지는 못했어요. 휘트니 비엔날레는 이제 서구 비엔날레 치고는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조그만한데 그것도 다 오지는 않고 그나마 이게 한국에서는 상당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런 찰스 레이라는 유명한 작가인데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게 지금 가족인데 4명이 마네킹인데 4명 가족이 다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때 왜 저런 이슈를 했냐면 그때가 약간 그 유전자에 대한 어떤 관심들 뭐 이렇게 유전자 조작도 이제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고 20세기 말에 되면 이제 한창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그 생태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만들었죠. 그런데 그거를 한국 분들 관객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당황하셨.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그러나 어쨌든 저런 한번 자극이 크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전 재미있는 사진이라고 이게 생각해요. 제닌 안토니 직접 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 제닌 안토니가 당시에 굉장히 핫한 여성 작가고 상당히 젊었을 때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머리 염색약을 자기 머리에 묻혀가지고 이 미술관 바닥에 머리 염색약을 다 칠해서 실은 결과가 뭐냐면 관객을 그 공간에서 쫓아내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아마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공간도 좀 원래 이렇게 좀 이런 방에서 관객이 뒤에 서 있으면 막 머리로 이렇게 그 염색약으로 막 바닥을 칠하면서 그러니까 퍼포먼스인데 이제 과거에 남성성의 퍼포먼스를 완전히 해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성의 뭐 머리 염색약이나 어떤 저게 이제 약간 머리 여성이 미국에서 염색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미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여성성의 코드로 막 그런 이제 제스처를 하면서 그 방에 모여 있을 법한 어떤 제도적 또는 이제 남성적 시각에 그러니까 익숙한 관객들에게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도전하고 공격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걸 그렇게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다들 겸손하게. 네, 굉장히 조용하게. 봐야 될 것 같이 서되겠죠. 하여튼 휘트니 비엔날레가 어쨌든 상당히 이슈긴 이슈였고요. 이후에 95년에 이후에 이제 쭉 와서 전시들은 후반전의 전시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런 건 잘 변함이 없는데 한국 관객들은 대부분 상당히 명품을 보길 좋아하세요. 전시장에서. 그러니까 아주 엄선된 아주 완성도가 좋은 주로 전통적 매체의 작품을 보길 좋아하시지 이렇게 좀 형식이나 뭐 경계를 막 이렇게 왕래하는 방식의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은 여전히 그 당시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이 막 국제화 뭐 세계화 그런 게 아주 그 정부의 캐치플레이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작가들, 유명 작가들이 이제 큰 기관에서 많이 초대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세계적인 작가들이 한국에 와서 전시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명품을 어떻게 보여주나, 이분들은 어떤 소재의 작업을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계속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2000년 전반까지는 전 여전히 그런 성향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2000년 중반,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서 뭐 거의 한 10년 지나면서 많이 좀 변화가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정말 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시들을 다 이제 흡수를 하고 한국에 기급을 딱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어린아이 같은 이제 그런 면모들을 한국 미술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장점도 발견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좀 흥미롭게 보여졌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이 책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한국 작가들은 제가 아는 모든 작가들은 다 지나치게 열심히 하세요. 작업을. 그래서 전시가 잡혔다. 그러면 그게 기획전, 그룹전이든 개인전이든 정말 상당히 열과성을 다하신다는 점. 네, 그 점은 정말 늘 제가 상당히 존경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작가분들이 특히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이 월드와이드 웹이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일종의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보를 이제 조금 더 많이 갖게 되고 또 2000년 2005년 뭐 이 기준으로 해서 외국에서 유학하신 그 작가들, 젊은 작가들이 많이 돌아오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그 매체일 수도 있고 형식일 수도 있고 주제에 관한 접근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자기 색깔을 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해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훨씬 좀 다양하게 미술계가 변했고 그것이 이제 전시를 통해서 좀 담보가 됐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제 저희가 얘기 나눴던 부분들 중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 해주셨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게 한국에서 이제 특히나 딱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변화를 좀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걸 이제 수용하는 측면들이 되게 좀 인상 깊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제가 또 그런 질문들을 네, 드렸는데 맞아요. 그래서 전 항상 한국 미술계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변화에 대한 저항 없는 수용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은 결국은 현대 미술의 생명력은 어떤 식으로든 동시대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시대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그게 이제 좀 올드미디어로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여전히 나는 회화를 하는데 그래도 이걸 통해서 뭔가 동시대성을 확보를 하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매체 요즘 AI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도 많고 뉴미디어 같은 거 작업하시는 분도 워낙 많아졌고 퍼포먼스나 정말 한국에서 요즘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굉장히 세계적인 정도의 그런 다양함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변화에 대한 관심, 특히 새로운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 새로움이 미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완성도 있게 제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움은 있는데 완성도가 떨어질 때는 소통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결국 작품의 완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의 폭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양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좀 시시하게 나온 작업들도 상당히 많고 또는 그 새로움이 실은 시간이 가면 더 이상 새롭지 않은데 본인이 처음에 공부했거나 유학했을 때 그 새로움에 한번 경도가 되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이상 새롭지 않은데 누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근데 원래는 비평이 실은 조금 더 신랄하게 써야 되는데 실은 이제 해외는 이제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유명한 잡지나 저널 같은 데서 신문도 그렇고 훨씬 좀 많이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쓰거든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좀 실수를 했죠. 예, 아무것도 모르고 비평을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한국은 굉장히 그런 거를 그 기분이 나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평적으로 쓰면 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자주 받고. 전화도 받고,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얘기들이 일화들이 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요즘 작가들은 훨씬 더 세련돼서 좀 덜 그러시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준비된 질문에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선생님이 그 비평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잠깐 뒤에 붙여놨던 질문을 앞으로 당기면 여러분은 아직 이 책을 못 보셨지만 이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주제들이 있고 전시와 작가의 이름들이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보다 보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이름들이 있네 라는 그러니까 뭐 의문이 주요한, 드는. 그러니까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반드시 전시였을 것 항상 같은데. 언급되는 사람인데 여기는 없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어찌하여 제가 썼는데 이번에 이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작품 이미지가 꼭 필요해서 작품 이미지를 구하려고 이제 작가나 갤러리한테 접촉했을 때 이미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작가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유명한 분들이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별로 이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계획이 있다. 나는 내 책을 내가 알아서 내겠다. 너는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옛날에 썼던 글 중에 이렇게 실리지 못한 꼭지들이 좀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글들도 있었는데 실지 못해서 좀 아쉬움. 아유 뭐 글이 뭐 거기였겠죠. 근데 하여튼 좀 뭐 구색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그건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이제 그런 의문점이 남으실 때는 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른의 사정이라는 네. 어른의 사정이고요. 그 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책 사실 한국어로 발간되는 미술책들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아주 가볍거나 아주 통시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전공자만 봐야 될 것 같은 책들인데 이 책은 그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약간 가운데 혹은 뭐 약간 중간에서 한쪽에 좀 더 가까운 어느 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집필하시면서 이 책이 어느 정도의 위치로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하는지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가상의 청자를 상정을 하고 쓰지 않겠습니까? 책이라는 것을 쓸 때는 그것을 어느 정도로 이제 설정하고 쓰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정말 저한테는 참 중요하기도 하고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이 거의 저한테 6번째 정도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쓴 거 말고 그냥 제가 거의 리드에서 썼던 것 중에 6번째 책인데 그 책을 상당히 논문 쓰듯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쉽게 말해서 톤을 조금 더 이 소통 가능한 톤으로 바꾸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뭐 미술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미술 대중서도 상당히 많고 또 그 학자셨던 분들도 상당히 쉽게 잘 풀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재주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책을 써보자. 그러니까 미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시라면 뭐 조금 그렇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미술관도 좀 가시고 작품을 조금 그래도 아는 분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써보자. 그래서 실은 상당히 원고 자체가 원고의 바디가 나온 건 꽤 오래됐는데 그거 많이 고치면서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은 읽어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명쾌하고 더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옛날에 그 논문조의 글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가지 않았나.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그러기에는 이제 작품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좀 훨씬 대중들이 이건 좀 사담이지만 출판사에서 이제 그런 제안도 많이 받아요. 요즘에 미술 관련 그 독자들이 있다. 제발 쉽고 간단하게 한 글을 좀 책을 좀 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오프를 하는데 그렇게 글을 내 의지는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조금 그래도 아까 말씀처럼 중간까지는 좀 왔다.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그러려고 노력했다 적어도 네, 노력을 좀 알아주십사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책이 발간이 된 것을 계기로 어떤 후속 조치라고 하니까 뭔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이 책이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앞에 이제 두 분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외국에서는 이제 전시사가 이제 단독으로 책도 있고 연구도 많고 그리고 진짜 굉장히 역사적인 그 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전시는 주로 그 주요 사조나 어떤 미술의 트렌드의 전환점을 마련했던 전시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전시들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역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논의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한국은 그렇게 가기에는 저희가 뭐 솔직한 얘기지만 우리만의 어떤 사조가 있다. 우리만의 어떤 전환점이 미술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그렇게 별로 연구는 많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때가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이제 미술이 현대 미술의 굉장히 발전이 정말 30년 이상 아주 적극적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그런 전시사에 대한 연구에 일종의 그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아카이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저의 의도였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다음에 하고 싶은 거는 현대 미술의 어떤 그 궤적을 조금 더 쉽고 명료하게 좀 글로 써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책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제 목표고 이 다음에 프로젝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 다루는 이 시점이 사실 엄청난 과거가 아니라 나름 근 과거이고 21세기 이후라서 다들 디지털로 뭔가를 하던 시기의 것들인데 그 기록들을 찾는 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맞아요. 네.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95년 이후부터 한국에 돌아와서부터 굉장히 많은 비평을 썼는데 제 글을 제가 못 찾았어요. 2000년대까지는 아마 저장 디바이스들이 자꾸 바뀌고 이러니까 제가 그거를 잘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정보를 찾아봤는데 막상 많이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지 않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 거리가 있고 전시도 2000년대 초의 전시들은 지금도 굉장히 생생한데 지금 전시들에 비하면 상당히 올드했어요. 정말 굉장히 올드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개념이나 주제의식이 강한 것도 별로 없었고 뭐 어떤 작가 선정이나 DP 방식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약간 구식이었다. 저도 글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인데 어쩜 이렇게 많이 변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록의 측면에서도 작가들 혹은 전시 주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겨놓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분들은 그분이 기획했는데 작품 이미지가 없대요. 전시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희가 그 전시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실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아카이빙 같은 게 좀
못했다. 요즘은 이제 2015년 이후부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서울 리빙룸 광고를 하자면요, 여러분. 서울 리빙룸에서 종이 쪽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장에 가면 놓여져 있는 A4에 써 있는 거, 도로계는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태풍으로 쌓이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제 사서함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떤 것들이 오는지 한번 선별을 해서 언젠가는 디지타이즈를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실은 전시에 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첫 번째로 얻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작품 리스트랑 뭐 그 구조랑 해가지고 또는 그 짧은 글들 같은 거 정말 너무 잘 모으고 싶은데 많은 경우는 그냥 많이 버리고. 근데 지금 박정우 씨가 약간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거 디지털로 만드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아 아카이브 좀 돼야지 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많고 있고요. 예, 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 사실 그 선생님께서 쓰신 그 글에서 언급된 갤러리나 전시공간들이 거의 사실은 메이저 그렇죠. 갤러리나 기관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리움이라든지 아트선제라든지 뭐 국제 갤러리, PKM 뭐 이런 이제 갤러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들을 저희가 연락을 했을 때 생각보다 없었다. 네, 그리고 그게 사진도 사실 거의 남아있지 않고 또 작가들이랑 또 이렇게 컨택을 해도 그 부분이 되게 쉽지 않았어서 이렇게 남겨 있어도 이걸 이제 계속해서 저장 공간을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아서 네, 화이팅. 화이팅. 김에 이제 잠깐 옆길로 세면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뉴욕 리서치 트립 갔을 때 페이스 갤러리 라이브러리 사서분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 갔더니 라이브러리 부서가 상업 갤러리 안에 있고 풀타임 직원이 11명이더라. 거기 헤드가 이제 네, 도서관학으로 PhD 받으신 분이고 이제 수집 담당이 3명이고 우린 할 일이 참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다시 책 내용으로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왜 이 작가는 있어야 되는데 없지에 대해서 어른의 사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어떤 작가들은 이 책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뭐 하고 계시지? 하는 분들도 네, 그 이름들도 이 책을 보시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정말 이분 어디에 가나 다 계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못 본 것 같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를 주실지. 제가 이제 그 동시대성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특히 한국 미술의 그 가장 큰 힘이 그런 동시대성에 대한 빠른 어떤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이제 95년부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30년을 봤을 때 작가와 전시도 굉장히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막 각광받던 작가들이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활동은 하되 진짜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사라진 작가들을 가지고 책을 한번 내볼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료 얻기가 힘든데 그분들은 아마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막 각광받고 막 우리나라 이제 좁아서 각광을 받으면 이제 메이저 전시장부터 시작해서 상업 전시장까지 막 그분 작품이 막 이렇게 돕니다. 약간 서양도 비슷합니다. 어떤 작가가 막 이 피치를 올려서 이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 이제 여러 군데서 막 전시를 하시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품과 어떤 본인의 생계나 이런 부분들과 이렇게 잘 타협이 안 될 경우 또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작품을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뭐 작업을 하시되 굉장히
정말 뭐 10년에 한 번씩 전시하신다거나 뭐 그런 작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책에서 이제 보시면 나중에 또 이제 그 작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희봉 작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선생님 책에서 2003년, 2008년에 전시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012년 아르코미술관 전시 한 번 하고 나서 10년 정도의 공백기를 가지고 22년에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정말 이제 오랜만에 선보이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이 책의 이제 그 시간차가 어쩌면은 그 작가들의 호흡에서는 사실 그렇게 느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 줄 알았지만 사실 작가들 사이에서는 나의 어떤 그 공백기가 좀 필요했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또 다음 전시를 또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호흡들을 우리가 따라가야지만 또 이런 비평들을 좀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이제 또 이제 최근의 전시들을 같이 보시면서 약간 그런 차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글에서의 어떤 그 예전 그 전시에 대한 비평을 보시고 또 지금 전시를 이제 최근에 보셨다면 그것과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좀 이 책의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제가 자부하는 게 제가 쓴 글들이 그 작가의 여러 전시 중에 나름대로 제일 하이라이트 전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가들 계속 봐오니까 실은 뭐 늘 똑같은 퀄리티의 전시를 하기는 힘들죠. 어떤 작가의 그 전시가 정말 이 사람의 커리어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시였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좀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봉 선생님은 오히려 운이 좋아서 이렇게 텀을 길게 가지셔도 계속 작가를 하실 수 있는 케이스시고 그게 잘 안 되는 작가분들도 실은 많죠. 그래서 좀 등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술계에서는 슬프지만 상당히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책의 상당히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을 읽게 되시면 각 장별로 어떤 전시, 어떤 작가이고 이제 언제 어디에서 이 전시가 일어났다라고 써 있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2024년이지만 잠깐 2003년으로도 갔다가 뭐 이를테면 뭐 2000 몇 년도에 해당하는 걸 열었는데 이번 봄은 전시 기근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거나 해서 시간성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감각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 순으로 배치를 하진 않으셨어요. 전혀 아니죠. 네, 주제 순으로 이걸 나누셨고 이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토피아, 그다음에 인터미디어, 미술과 정치, 감각과 변형, 구상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추상미술. 그리고 한국 추상미술 그 장의 마지막 챕터는 해당 전시 없음 으로 해주셨는데 이 분류를 하신 사정에 대한 생각의 방향에 대한 것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6개 챕터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 소 제목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뭐 제목과 그 범주를 나누는 건 항상 약간의 논란은 있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뭐 감각의 변형이나 그 인터미디아 같은 경우는 실은 뭐 많은 부분 겹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제 2000년 이후에 워낙 그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표현 방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 주제로 삼는 이런 작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상 또는 뭐 어떤 작가는 뭐 그게 한국의 팝아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꼭 팝아트라고 안 불러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구상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추상미술 작가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추상미술은 주로 약간 이제 세대가 위의 분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 뭐 그런 분들 전시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마지막 그 장은
그 후기 미니멀이라 그래가지고 전시는 아니었는데 그 경향이 너무 그때 강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하나 모아서 전시가 없지만 상관없이 그냥 그 일종의 비평글 같은 거를 좀 써서 거기다 넣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 김한기전은 이제 2017년에 원래 리움에서 전시를 하기로 해서 다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이제 도록에 글을 실기로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 부회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뭐 구속이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전시랑 이 모든 게 이제 다 스톱이 되는, 정말 한국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전시와 상관없는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로 실현되지 못한 글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교육자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건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실은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주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제가 맨 앞에 서문에도 썼는데 뭐 약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뭐 그 정도로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김한기 챕터에 보면 2017 리움 바로 전시 취소라고 돼 있어서 이제 요즘 말로 좀 하면 전 이 부분 보고 힙합이다. 네, 힙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또 책을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다른 글들에 비해서 김한기 그 글이 되게 꼼꼼하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쓰셨는데 전시 취소가 돼서 너무 아쉬운 마음도 되게 크셨을 거라서 이 책에 또 담긴 게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것도 맞아요. 여담이긴 하지만 이 김한기 챕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미지 때문에. 그렇고 네,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돈도 많이 썼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은 글만 가지고 얘기했을 땐 그렇게 제일 잘 쓰지 않았나 싶은데 약간 감상적? 네, 어떤 글은 훨씬 더 좀 지식에 가깝게 글을 쓴 게 있고 뭐 좀 이렇게 약간 레인지가 다른데 그 글은 좀 그렇습니다. 많이 이게 나중에. 사실 어디인가에 이제 그 당시 기고를 하셨거나 뭐 이제 약간 의뢰를 받으셨거나 했던 글들이 좀 모여 있다 보니까 좀 성격이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글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이제 신문 뭐 이제 그 잡지나 이제 신문에 이제 리뷰 정도일 때도 있고, 어떤 글은 조금 더 꼼꼼하게 맞습니다. 리뷰사관으로 보는 글들도 있어서 그런 격차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계획되지 않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책에 실린 글 중에 누구도 써달라고 의뢰하지 않았는데 쓰신 글들도 있는지. 그게 이제 아까 전시가 없는데 후기 미니멀 같은 거는 실은 전혀 전시와 상관은 없으나 그 당시에 그런 트렌드를 가진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작품이 비슷비슷한데 이게 왜 생겼지? 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 의문 때문에 제가 그냥 글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이 책이 출간되지 않았으면 그냥 판매를 그렇죠. 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사라졌겠죠. 네. 저는 이제 누가 항상 써보라고 하면 쓰는 편이다 보니 묻지 않았는데도 쓰시다니 갈 길이 멀다. 약간 이런 그건 생각을 아니고 그냥. 해왔고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전시사 익시비전 히스토리라는 것이 이제 한국어 문화권의 전시들에 대해서도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나올 때가 된 거는 우리가 역사가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래도 몇 개 없지만 전환점들이 좀 이제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언지를 주셨는데 95년에 돌아오신 이후로 거의 이제 30여 년이 네.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 책에도 몇 개는 언급이 되었는데 주요 전환점이 되었던 조금 전에 이제 광주 비엔날레나 마르티니도 말씀 주셨지만 몇 가지 이제 전환점들을 짚어주시면 네. 책을 이해하고 또 현대 미술 이해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제 그런 경우에서 몇 가지를,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인 거라서 평가를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초반에 이제 돌아와서 광주 비엔날레 생기고 그게 이제 일단 한국 문학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의 그 파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동시에 저는 구본창 작가를 조금 주의 깊게 봤어요. 90년대 후반부터 그분 독일에서 공부하시고선
사진을 가지고 전시를 하셨는데 그때가 아마 사진이 예술적 범주로 인정되었던 거의 한국에서 굉장히 거의 첫 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진으로 작업하신 다른 분도 계셨지만 고원창 선생님의 그 전시가 그때 이제 로덴 갤러리 저희 여기 책에도 있는데 그런 전시들이 굉장히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진으로 서양 작가도 이렇게 하는 작가를 잘 못 봤는데 뭐 이런 이제 좀 특이한 왜냐하면 그분이 미감이나 감성은 상당히 동양적이고 굉장히 그 모더니스트세요. 그런데 표현하는 기법 같은 거는 상당히 새로웠고 뭐 혁신적인 생각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어떤 작가의 그런 개인전 수준에서는 상당히 미술의 전시의 수준을 좀 높여주었던 전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얘기했지만 뭐 기무사전 그건 지금 이제 서울관이 생기기 전에 기무사 막 벽을 이렇게 반쯤 헐고 막 이런 여기서 몇 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2009년의 전시였죠. 예, 그래서 그 전시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한국에서 시도했던 일종의 굉장히 거대한 전시, 약간 그 무슨 처음에 얘기했던 뭐 휘트니 비엔날레 같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작가들이 막 이렇게 와글와글하게 전시를 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재밌었고 수준도 높았고 좋은 작가도 그때 많이 나왔었고 물론 글을 쓰다 보니 그걸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 활동했던 작가 중에 또 사라지신 분도 벌써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전시도 여러 가지로 주제나 형식 면에서 다 굉장히 좀 중요한 새로운 전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국에서 유학하셨던 분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확실히 그 좀 개념적인 그러니까 텍스트나 주제를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내세우는 그러나 이제 시각적인 표현은 조금 그 덜한 이런 이제 작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작가분들이 그런 뭐 이제 해외에서도 이해 인정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서도호, 김수자, 뭐 이불, 양혜교 이런 분들 이제 작가들이 전시가 좀 개인전이 크게 일어났죠. 그런 정도가 좀 그런데 이 마지막 거는 조금 더 요즘 얘기인 것 같고 2000년대는 여전히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 글을 계속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2000년대 한 2005년 7년까지도 계속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이에서 계속 전시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새삼 이제 저는 방금 이제 말씀 주신 플랫폼인 기무사가 미술 일을 처음 시작한 글쎄 말이에요. 예. 계기이기도 네. 했고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 작가가 108명이었는데 인턴 2명 포함해서 어떻게 전시팀이 5명으로 그 전시가 일어났을까? 이해가 되질 않네. 약간 이런 상당히 있고, 예, 한국적 현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버렸고 근데 이런 개인적인 부분을 떠나서 선생님이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글을 쓰다 보니 근데 저는 다분히 제가 진입한 시점의 온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코리안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거는 플랫폼인 기무사를 어떤 기준점으로 삼아서 보여지는 것이고 이제 뭔가 약간 비평가, 저널리스트, 약간 교육자, 큐레이터 이게 다 뒤섞인 어떤 시선으로 내면적인 갈등을 항상 이제 하면서 이제 막 외국 잡지에도 쓰니까 한국인으로 보다가 외국 사람이 보면 좀 다르게 보겠네 이러는 게 있는데 선생님은 미술사가라는 시선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글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은 전시에 대한 평가도 혹은 심지어 어떤 전시를 다룰까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라는 이 여러 가지 편견이 합쳐진 사람은 보러 가지 않기를 선택하거나 하는 전시들조차도 되게 넓은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그래피티 이펙트라는 전시를 이 글의 전시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가겠죠. 세종문화회관 그래피티 전시 내가 왜 가야 되지? 라고 할 텐데 이분은 가셔서 보시고 글을 쓰셨다. 그래서 미술사가의 시선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사고가 탑재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전시에 대해서 뭐 좋게 제가 그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좋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서양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90년대 뭐 키세링도 그렇고 그 전에 뭐 바스키아도 그렇고 이미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뭐 뱅크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대중적이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어떤 경계를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만 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 좋은 전시, 사람이 많이 가는 전시는 굉장히 명품 위주 전시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피티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지금 말씀처럼 장소도 세종문화회관. 근데 그게 그 전시가 왜 그래피티 전시가 세종문화회관 그 갤러리에서 열렸냐면 그 전시를 끝으로 그 갤러리 공간을 이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벽에다 뭐 그리기도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막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데미지를 입혀놔도 어차피 이거 다 뜯어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시를 기획을 했었는데 가서 보고서는 저도 그때 많이 놀랐어요. 한국에 그렇게 많은 그래피티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 커뮤니티도 있고 그거를 대부분의 미술계는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참 우리가 미술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참 폭이 좁구나. 우리 스스로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훨씬 다양한 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때 뭐 역시 거기서 왜 굿즈전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지금은 이제 그런 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관심도 가지고 대중적인 거에 대한 이제 상당히 호의적이기도 하지만 그래피티 이펙트 전시 때만 해도 그것도 벌써 10년 전이었는데 상당히 좀 생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전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번외로 그냥 반성을 많이 하면서 반성 무슨 반? 한편에 휩싸여 있구나 나는. 지난번 베니스 비엔날레 때 나왔던 작가 이런 사람들만 맨날 보려고 하고 어린 마음으로 우리 다 이렇게 그렇죠. 보려는 걸 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책에서 그래도 이제 책에 언급이 되었던 혹은 어떠한 이유들로 언급을 하지 못했지만 자꾸 이제 눈에 밟히는 전시랄지 혹은 이 전시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참 좋았다, 네,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이런 전시들을 몇 개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그 글을 쓰지 않았던 전시들 중에는 그렇게 크게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제가 거의 잘 많이 못 다뤘는데 뭐 여러분 아시지만 루프도 있고 그 대한공간이 좀 2000년 이후에 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좀 전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책에서는 이제 사루비아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한공간에서 했던 그룹전들이 당시로는 약간 그 젊은 작가들의 에너지를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대한공간이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전시 성격, 전시 내용이 그렇게 썩 그렇지는 않았다. 뭐 그런 전시들이 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좀 새로운 걸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책에서 거의 잘 안 쓰고 있는 게 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이제 원로 작가 중심으로 개인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솔직히 별로 제가 글을 쓰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전시도 돌아보면 뭐 좋은 전시였던 것 같고 그 국현에서 했던 과천에서 했던 것 중에 한국 단색화전 같은 거는 정말 역량을 많이 발휘를 해서 거의 우리나라 그 단색화 유명한 좋은 작품들 다 모아서 전시를 크게 했었고 그게 분명한 어떤 도화선이 돼서 이제 세계적으로 단색화. 그때 이제 그 윤진석 선생님의 그 큐레이팅이 단색화란 명칭을 이제 거의 이렇게 픽스하게 하는. 그 전에는 뭐 한국 미니멀 작품 미니멀리즘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일시키는
시켰던 전시였는데 그런 전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전시였죠. 네. 아니 그런 전시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제 글들에서 그 뭔가 굉장히 단호한 어조들 이게 이 전시의 제목과 실제 현장에서 목격했을 때 이제 여러 이제 그 괴리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잡혀 있어서 저는 또 그 부분이 되게 반가웠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많이 목격하는 이제 비평 글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더 친절하게 쓰려고 하는 비평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지점들, 그래서 지금 방금 단색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그 국립현대미술관 가창관에서 2001년에 그 한국미술 2001 회화의 복권전 맞아요. 전시가 있었고 그 전시도 상당히 큰 전시였습니다. 되게 큰 전시여서 그래서 이제 언급을 음. 해주셨는데 이 복권이랑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또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도 책을 써야 돼서 그러는데 네. 이 도판 요청할 때 혹시 내용을 네 약간 아니요. 저는 안 그래도 솔직히 이제 제가 한국에 30년 이게 책이 저희 개인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정확히 95년 1월부터 한국에서 이 티칭 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딱 30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뭘 좀 남겼나 생각해 보니까 작가들하고 인맥을 좀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들한테 그냥 전화해서 작품 이미지 좀 쓰게 해달라 그랬을 때는 아무도 뭐 아까 그 말한 몇 분들 빼고는 그분들은 제가 별로 운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은 이렇게 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작가분들은 그냥 대부분 다 흔쾌히 네, 도와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글 쓸 때마다 하나 쓸 때마다 친구 마이너스 1인가 그게 그런 게 생각을 하면서 없지 않아 쓰거든요. 있죠. 실은 네. 말씀처럼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네.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돌아오신 지 이제 30년이 되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뭐 조금씩 언급이 됐지만 그때와 지금의 큰 차이 혹은 여전히 어떤 부분이 변하지 않은 것을 느끼시는지 그리고 특히 교편을 이제 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변했거나 여전히 변하지 않았거나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 변하고 있거나 하는 것들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말 되게 큰 주제긴 하지만 꼭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플라톤부터 시작을 하면 플라톤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절대 진리가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주자학도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주자학이라는 것도 본질적인 진리, 본적인 그 진실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시대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양상은 바뀌나 그 실체는 바뀌지 않는다. 저는 미술도 제가 뭐 플라톤을 이렇게 뭐 플라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미술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미술은 항상 그 시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제 계속 얘기하지만 동시대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동시대성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것이냐. 그게 이제 결국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죠. 근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의 제일 중요한 고리가 뭐냐면 미술 교육인데요. 교육이 시대를 잘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미술대학에서도 교수 생활을 좀 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옛날 방식을 배우는데 배우고 그걸 가지고 자꾸 과제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대학뿐만이 아니죠.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똑같은 거죠. 교육이 좀 딜레이된 상태의 옛날 형식을 교육을 받으니까 아무리 뭐 말로는 새로운 거 해봐, 뭐 새로운 거 도전해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배웠던 그 관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육의 어떤 시스템적인 그 시간의 어떤 갭 차이가 그 작가들에게 동시대성을 자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브릿지를 만드는 걸 좀 별로 도와주지 못하지 않나. 결국은 미술은 그 시대성을 내가 멋있게 표현해내는 거죠. 나의 그 생각이나 나의 미술은 그 동시대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굉장히 뭐 동시대성 그런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책에도 제가 계속 쓰고 있지만 정말 아주 소소한 일상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매체, 기계,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AI가 요즘 동시대성이면 AI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슈, 또는 뭐 성의 이슈, 또는 뭐 더 뭐 전혀 다른 뭐 경제적인 이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뭐 취미,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거를 어떻게 멋있게 표현해내느냐, 그건 이제 예술가들의 몫이죠. 그거를 멋있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하도 개념미술 쪽이 발달하고 개념미술의 역사도 너무 길고 교육도 굉장히 길어요. 미국 작가들도 그런 거 가지고 컴플레인 많이 합니다. 벌써 70년대부터 계속 미술대학은 개념미술만 교육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또 이제 자기가 재주도 좀 뭐 다르고 이러니까 그냥 여전히 뭐 추상회화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드로잉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다양하게 하는데 교육은 이제 좀 그렇다는 거죠. 한국 작가들도 또는 젊은 예술가들도 그 내가 동시대의 그 다른 관객들하고 어떻게 내 예술로 호흡할 것인가를 너무 어렵지 않은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그 저는 뭐 여기 책에도 있지만 뭐 이기봉 작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요즘 전시 2022년 전시는 제가 봤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 전에 이제 책에 여기 썼던 그 2000년대 초반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보기 드문 전시였어요. 그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뭐 이런 이제 전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있는 걸 만들 줄 아는. 그러나 그 해법은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풀어나가면 된다. 뭐 너무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갭이 줄어드는 거에 오히려 교육이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죠. 네. 사실 현직 티칭하고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이 방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책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을 둘 다 다루시는데 이에 접근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히 생각하자면 개인전의 경우에는 더 작가론적인 접근이 될 것 같고 그룹전은 큐레이팅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쓰실 때 어떻게 달리 접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분이 굉장히 적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전인 경우에는 그 작가의 작업관, 작업 세계, 그다음에 뭐 이전과 이후의 어떤 방향 뭐 이런 걸 이제 다 총체적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개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 전시에서 그런 맥락 가운데 이 작가는 어떤 데 초점을 맞췄나 뭐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고요. 당연히 그룹전은 훨씬 이제 기획 의도와 그 다음에 작가의 어떤 선택한 이 범위, 범주, 그리고 어떤 작가들을 진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나, 그런 점을 많이 보게 되고, 기획전이 그룹전이 실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작가들을 10명을 모아놓으면 10명이 다 중구난방으로 딴소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제를 제시하고 아무리 키워드를 얘기를 해도 결국은 기획전을 보면
결국 이렇게 통일된 목소리 내기 참 어렵고, 뭔가 이렇게 이들이 모여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도 이제 기획전은 그래서 어떤 개인 하나하나의 작품보다는 왜 이런 기획전을 만들었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큐레이터나 디렉터가 의도한 바가 뭘까, 뭐 이런 거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지혜님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다면 되었다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도 그냥 네, 이따가 Q&A도 있겠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생각보다 제가 봤던 전시가 많아서 나도 아저씨다. 아저씨가 되었구나. 젊은이가 아니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이제 저는 책을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잠깐씩 추억 여행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어떤 독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가자면 한국에서 지금 한국어로 쓰여진 미술책을 소비하는 사람들 중에 작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최근 3, 4년 안에 뭔가 미술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약간 진입을 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 책을 약간 어떤 태도로 좀 보면 좋을까, 네, 이런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뭐 저의 어떤 기대나 원래 계획과는 어쨌든 독자들은 이제 독자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볼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그 교육자의 그게 DNA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알려주고 싶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어. 21세기에는 한국이 이랬어. 이런 작가들도 있었고, 이런 작가들은 이런 주제를 다루는데 뭐 이렇게 표현했다. 뭐 이런 걸 좀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 그게 뭐 가장 제 바람이에요. 다른 거는 그 뭐 사조나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처음에 그 95년에 왔을 때 한국에 갑자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막 광고에서도 포스트 모던 막 나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구 선전에도 포스트 모던, 패션에서도 포스트 모던 패션,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 드라마에서도 막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보면서 도대체 알고 저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새로운 것, 새로운 키워드, 새로운 개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정말 한국 사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이 나름대로 상당히 다이나믹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뭐 그거를 요즘은 훨씬 작가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려운 책도 워낙 많이 보시고. 요즘엔 한 작가 한 명당 자기의 그 철학적 레퍼런스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작가는 뭐 랑시에르고, 뭐 어떤 작가는 뭐 무슨 누구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막 이론적인 얘기가 과한 작업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슨 논문을 쓰셔야 될 얘기지, 작업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글쎄요, 관객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좋지만, 문제는 계속 얘기지만 그게 소통이 되는 상태여야지, 소통되지 않는데 그런 개념들만 계속 이렇게 투척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트먼트 앞에 유럽 철학자 한문단 인용 금지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너무 이제 작가분들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조금 그런 것도 좀 지루해졌어요, 이제. 최소한 이제 여기에서 언급되는 전시들은 좀 그런 부분들 경향이 좀 약하다. 네. 좀 이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저는 제가 네. 글쓰기 자체가 네. 저는 막 그렇게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단어들, 범위들 뭐 이렇게 작품도 아까도 뭐 대중서는 아니라고 하시긴 했지만 책을 읽어본 독자로서는 사실 명쾌하게 읽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기도 전공자라서 최재수님이 전공자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걸림이 이제 끝없이 읽혀진다. 이제 제발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또 이제 부분 설명에 대해서 좀 이제 부족하게 넘어간 부분들은 오히려 좀 더 연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책이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네, 그렇게 좀 같이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제 이 책을 이제 쓰시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좀 나눠볼 수 있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서 전시를 보실 때 이 책을 사실 이제 하나하나 사실 전시 하나하나로 다 뜯어봤을 때 그 전시를 본 루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술사가의 그런, 전시 관람 미술사가의 그런 루틴을 또 이제 같이 나눠주시면 또 여기에 이제 저희가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창작자나 학생들이 좀 꽤 많았어서 그런 얘기들 조금 한번 해주시면 네, 뭐 별다를 게 없이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전시를 보든지 저는 특별히 사전 조사를 하거나 뭘 읽어보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너선트 아이로 그냥 가서 이제 전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좀 볼 때는 작품 굉장히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벨도 항상 굉장히 자세히 읽고 어떤 작품이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대미술이 점점 조금 그 어떤 소통의 베이스를 상실해 간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들어가면 이제 월 텍스트들이 있고 그 월 텍스트를 읽고 작품을 보고 했을 때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작품이 50%가 넘죠, 실은. 그 얘기는 꼭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작가가 그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덜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제와 그 사고는 굉장히 큰데 그걸 제시하는 방식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덜 발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전 지식 없이 가서 이제 작품과 전시를 이렇게 좀 보고 조금 전시가 재미있는 작품이 많은 경우는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그걸 몇 번 반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나 여러 번 봤을 때 또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씩 개별적으로 열심히 보지만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돌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거의 마지막인 것 네.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이 책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았었는데 실은 여기 와 있는 오늘 온 오프라인 이제 공히 참석자 비율이 되게 황금 비율처럼 나왔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뭔가 배우고 있으신 분들 3분의 1 창작자 3분의 1 일반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 3분의 1이었거든요. 등록을 미리 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토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나의 세대에서 이런 걸 했고 당신들은 이제 이런 걸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실지. 저는 일단 다행히 이제 운이 좋아서 젊은 나이에 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전시들도 워낙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시는 많이 볼수록 굉장히 좋고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정말 이 전시 참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꼭 유명한 작가의 전시여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뭔가 전시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나 시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그 새로운 작품에 대한 관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 작가 새로 요즘에 떴다. 그러면 이제 막 그 전시들이 이루어집니다. 한국도 비슷하죠. 그래서 전시를 많이 보시라.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전시 형태는 미술 전시도 있지만 뭐 조금 다양한, 예를 들면 뭐 어떤 곳에는 뭐 기관차만 모아놓은 전시도 있고, 약봉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전시도 있고, 그 전시는 상당히 성격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디자인이나 뭐 건축 관련된 전시는 요즘 너무 많고, 그래서 전시를 많이 보시면 그게 꼭 미술을 잘 몰라도 그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꼭 정보도 있지만 정보를 떠나서 뭔가 나의 그 예술적인 아니면은 감성적, 감각적 여러 가지 인지와 영역을 좀 확장시켜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좋은 전시는 내 세계를 자꾸 이렇게 조금 넓혀주는 전시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려면 전시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가 돼야 되고 좀 깊이 있게 어프로치가 돼야 되는데, 한국의 전시의 가장 큰 나쁜 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시간은 촉박하고 굉장히 작은 인력으로 엄청난 결과를 기대하는 전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기무사 전시처럼 그냥 숫자를 많이 모아서 이렇게 제시하는 전시, 그게 빨리 하는데 뭔가 스펙타클도 있고 임프레션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개인전. 왜냐면 개인전은 그렇게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좋은 기획전들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으로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펀딩이나 버젯도 좀 넉넉하면 좋은 전시가 좀 될 수 있는데, 만약 여기 이제 지금 미술 이론과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와서 큐레이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불가능한 걸 도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제한된 시간과 인적 자원과 뭐 도움이 없는데 뭔가 상당히 멋진 걸 만들어내야 되는, 놀라운 이제 마술을 부리셔야 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는 또 어떻게 잘 하시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전시가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는, 뭐 시간과 돈과 인적 자원과 이런 게 있어서 좀 진행이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좋은 전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많은 전시를 보시고 경험을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 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기금을 아무도 거부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거부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기금 받고 대안적일래, 기금 안 받고 덜 대안적일래, 뭐가 더 대안적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금을 받으면은 시간적인 게 더 타이트하고 막 빨리빨리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있죠.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은 표지. 이 표지의 작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이 작품을 선정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책 이제 표지 컬러도 작품에 맞추어서 이제 디자인이 된 것으로 보여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네, 좀 뭐 짧게 제 질문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책에 다 나오는 작품들인데요. 이건 이제 한성필이라는 작가가 그 사진 작가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어떤 사진을 찍냐면은 그 가림막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가려지거나 덮여 있는 건축물을 찍어요. 그런데 그 전시가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그분 또 다른 전시도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시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너무 이제 이게 그 가림막에 이렇게 가림막을 일부러 그 건물을 이렇게 환영이 막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 이게 이제 뒤에 것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이거는 이용백 작가가 기무사에도 전시했지만 그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꽃으로 장식이 돼 있는 군복과 뭐 그걸 입고 그 퍼포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환영적인,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하고 꽃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막 계속 움직이는 막 이런 이제 내용이 너무 재밌고 색깔도 맞아가지고 이 뒤랑 앞을 매칭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최욱경 작가의 그 좀 약간 자서전적인 작품입니다. 이건 이제 그 회화기도 하고 약간 구상이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약간 요즘에 이제 하도 세계가 정치적으로 어렵고 전쟁도 많고 이러니까 정말 현실이지만 또 옆에는 이렇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뭐 이런 상황들이, 이게 이제 결국 예술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매력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최욱경 작가의 1968년 작품인데요. 2020년 히트니 비엔날레 출품작이라고 해도 맞아요. 믿을만한 맞습니다. 네,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생님과 준비된 대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가 보내주신 그 사진 좀, 제 그 사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수학여행 그 잠깐, 이게 북한 어떤 그 시점을 얘기하다가 이제 저 미국에 이제 막 그 박사 과정 이게 박사 학위 졸업식 장면이고요. 그냥 빨리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모래시계에 걸렸습니다. 왜 그러지? 왜일까요? 아니 제가 이제 이거 왜 이 사진들을 골랐냐면 그 저기 이 커멘테이터 분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를 잘 모르니까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장에서 내가 찍었던 사진들이 있으면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시에 관한 책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몇 개를 골랐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옛날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전시장보다는 제가 좀 젊었을 때 사진들인데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기술적인 문제가 질문을 일단 먼저 예. 기다리면 이 화면이 뜨지 않을까. 아쉽네요. 유명한 작가들하고도 많이 찍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뭐 다른 질문,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너무 오랜만에 질문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이제 7년 축하드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약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5년을 훑으셨고, 그것이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셨지만 한 개인의 자연인에 있어서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25년 전에 보시고 작성하셨던 원고들을 리콜하시고 리비전 하실 때 내가 이 전시에 대한 인상 같은 것들이 또렷이 남아 있으신지, 아니면 그다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고 리비전을 하실 수 있으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옛날 전시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뭐 이어지는 건데, 교수님께서 이제 전시를 많이 보시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전시를 더 볼 수 교수님께서 전시를 더 보실 수 있게 하는 스스로 보시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솔직히 원고들이 이제 원고를 취합하는 거예요. 나라 요시토모. 무라카미 다카시. 예. 이거 나라 둘이. 이거는 다니엘 뷰랭이라고 너무 유명한데 프랑스 작가 이제 여러분이 올라프 엘리아슨. 엄청 젊었었네요. 이때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한 저희가 이걸 보면서 몇 년 됐죠. 제가 셀카 같은 거 너무 싫어하는데 이거 남겨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유명한 작가분들이랑 옆에 있을 경우는 반드시 찍어 놓으세요. 네. 애니시 다 카푸어. 젊었어요. 네, 애니시 카푸어. 네. 저 아소단토. 이거는 제가 이 사진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아소단토 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럽다. 은퇴는 하셨는데 저가 무슨 인터뷰 하려고 갔더니 자기 집에 불러 되게 이렇게 오픈 마인드. 그리고 이 작가분은 확실히, 아니 이제 너무 유명한 미학자이시긴 하지만 정말 작품이 많아요 집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서 이거 뭐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전부 차용작인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니고 다 차용 작가들인데 뭐 이거 마더웨 아니 차용 작가, 인디아나 아니 차용 작가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단토 자네돌프라고 한국에서 요즘은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꽤 유명한 예술 사회학자세요. 여자분이 굉장히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저희 무슨
이거는 서도 작가 그 리움에서 전시할 때 오프닝에 갔었는데 아나운서 분이랑 이렇게 같이 찍었어요. 이땐 저도 좀 아무튼 이거는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전시였는데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게 이제 토레스가 퍼포먼스를 이걸 이제 뭐 결국 위임된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홍나희 씨랑 이런 분들이 다 오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아주 속옷만 입고 막 이렇게 자기가 워크맨 듣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인데 이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다들 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막 이렇게 혼자 춤을 추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이제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에 갔던 때고 작가분 이건 이제 유럽에 가셔 보시면 우리가 막 그 뭐 티노 세갈 이런 사람 작품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럽에 가서 보면 막 거리에서 다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그 지역적 문화에서 나온 거지 무에서 창조된 유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막 거리에서 별의별 뭐 아주 굉장히 기발한 그런 게 많아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던. 이건 이제 김나영 우리나라 작가분이 이제 가끔 우리 에르메스에서 전시하고 계시는 그레고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들 뭐 이렇게 하여튼 다른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진이었고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원고를 다시 보니까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분명히 썼는데 물론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났던 전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전시 기억이 굉장히 그 불균형하더라고요. 그래서 균질하지가 않아서 어떤 거는 정말 내가 이거를 그때 어떻게 봤지, 어떻게 느꼈지라는 게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의 것도 있고 또 상당히 생생하게 나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감각으로 책을 써야 되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부러 현재형 시대를 써서 그때 그 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조금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 같은 거는 제가 또 이렇게 다른 자료들을 좀 보기도 실은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시를 계속 보게 하는 원동력은 그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저한테는 이렇게 호흡 같아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겠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외국 어디를 가도 미술관에 들어가서 전시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마음이 탁 놓이고 다른 관광지를 가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냥 습관이 하나의 그 나의 그 유전자가 돼버린 경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면웨어 그리는 혜아라고 하고요. 아주 예전에 그 면접실에서 뵌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네. 어쨌든 그 저는 최근에 니콜라스 파티의 그 전시를 보고 왔어요. 사실 저는 작업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근데 사실 그 규모적인 면이나 파스텔로 그렇게 화려한 거에서는 되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짧게 인스타그램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이러저런 면이 되게 좋은 점들이 있더라. 그 전시가 그 작업 작가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대안공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예전엔 대안공간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랄까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약간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랄까 공간들 그런 스페이스들 같은 경우들이 그런 데서 신진 작가들이 굉장히 전시를 많이 하잖아요. 되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고 지원금을 받아도 당연히 뭐 보안 땡땡 아니면 보안여관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여기 뭐 실명. 보안여관 같은 경우는 이미 완전 아까 루프가 맞습니다. 이런 데는 인스턴트 루프 거기는 이제 완전 그 중에서도 되게 메이저가 됐고 맞아요. 그 외에도 또 뭐 윌링앤 땡땡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시를 제 주변에 있는 작가분들은 다 그런 데서 전시를 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도 니콜라스 파티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네. 감독이 어디서 오는 건가? 음. 왜? 그러니까 이건 제 느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왜 당연히 그 전시도 안 가고 언급도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작가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공 그런 공간들에서 하는 전시회들에만 관심이 있지. 뭔가 니콜라스 파티 이런 작가 하면은 약간은 좀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약간은 네. 그렇게 보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우리나라가 유난히 서구권에 비해 그게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니콜라스 파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현에서는 전시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외국에 모마에서는 전시할 수 있겠지만 국현에서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 왠지 실제로 전시한 적이 없잖아요. 거기 호암에서는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나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르고 있다 뭔가를 이렇게 왜 그런 게 생기며 그리고 만약에 사실 페인팅 작가든 아니면은 조각 작가든 니콜라스 파티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정말 현실적으로 좋은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길이 남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현재형으로 봤을 네. 때 작가로서 좋은 레퍼런스라고 네.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나왔을 때 그거를 품을 수 있는 갤러리나 어떤 플랫폼이 있는가? 약간 그런 두 가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젊은 작가들 문제 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니콜라스 파티에 대해서 좀 상업적인 작가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그냥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그러니까 주제 의식이 약하고 네. 상업적인 작가고 대중적인 작가다. 대중적인 작가들은 여러 가지로 제일 높은 크라이테리어에는 못 들어간다. 뭐 결국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 솔직히 저는 니콜라스 파티에 대해서 그 사람 전시를 보고 이제 여기 지금 김지연 쌤하고도 그때 얘기했었는데 원래 오일 스틱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이 메이저 작가가 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매체에 가지고 있는 약간 이제 매체의 꼰대성 굳이 그렇게 말하자면 예전에 이제 과거에 드가 같은 사람도 이제 파스텔로 작업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본 작업으로 안 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마이너한 매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마이너한 매체를 굉장히 대중적으로 성공적으로 막 엄청난 크기의 막 연작을 막 하시고 뭐 그래서 뭐 나름대로 되게 감각이 있고 재미있고 그런데 그런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재미와 현대 미술이 지향해야 할 어떤 담론 중심적 실체가 과연 완전히 상충해서 서로가 전혀 섞일 수 없을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홍경택 작가 같은 경우 굉장히 뭐 팝적이고 대중적이고 상당히 그냥 쉽게 말하면 테크닉이 좋은 작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완전히 배척이 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범주를 나눠가지고 너는 이 범주에는 못 들어와 이렇게 막을 치는 것 자체가 조금 편협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냥 파티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든지. 그런데 그의 주제의식이나 너무 대중적인 그런 표현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더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대미술의 성격상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현대미술은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모든 한 명 한 명의 관객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평가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끝에 그 질문인데 만약에 그런 작가가 국내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는 사실 해외 갤러리를 선택하는 거 말고 국내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갤러리나 그런 풀이 있을까? 글쎄 그거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시장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서 근데
그 사람 정도, 솔직히 그 사람 작품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는 약간 놀랐는데, 뭐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 파티 정도의 뭐 그런 이제 감각과 재치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도. 네. 국내 갤러리는 개인적으로 살아남는 작가들이 원한다고 생각해요. 네, 젊은 작가에서 살아남는 작가가 되면 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질문이 네. 왔습니다. 윤하린님이 질문을 네.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 순으로 챕터가 구성되지 않고 주제별로 전시들을 엮었다는 부분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차를 보니 단일 챕터 안에서도 전시들의 순서가 시간 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챕터 안에서 글의 흐름을 위해 전시를 배치하는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번. 그다음에 2번은 전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전시를 대상으로 삼아 과거를 돌아보는 글은 작가나 사조, 작품을 대상으로 쓴 글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미술에 대해 기록할 때 전시라는 대상이 지니는 특수한 성격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전시 두 번째 질문이 전시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쓸 때 일단 1번 질문은 특별한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약간의 제 감에 따라서 그냥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글의 흐름이 이 사람 다음에 이 사람이 오는 게 좀 자연스럽겠다 해서 그냥 한 거고, 두 번째는 전시랑 미술사적인 글, 그러니까 전시 리뷰랑 미술사적인 글 또는 이제 학문적인 글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미술사나 뭐 이론적인 글은 이 바라보는 축이나 시간의 순서가 워낙 큰 가운데서 봐야 되는 거고, 전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공간 안에서의 이제 모여진 작품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현장성 그리고 DP, 실은 DP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DP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작품들 간의 관계, 그다음에 작가가 뭐 하려고 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주로 보니까 금방 말한 것처럼 이제 역사적인 축을 굉장히 깊게 가져가는 글들하고는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더 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95년 교육하시고부터 30년간 미술 전시가 국내 전시가 어떻게 변했냐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걸 여쭤보고 싶은데 30년간 주니어 선생님은 어떻게 바뀌셨냐, 인간적이나 인간 주니어는 어떻게 바뀌었나,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그림 보는 관점이든지 교육자로서든지. 왜냐면 제가 집에 책이 있는데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라고 옛날에 쓰신 게 있어요. 거기 표지 딱 날개 넘기면은 제가 아는 분인데 아는 분인 것 같은데 그 옛날 이제 30대 때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면은 내가 분명히 아는 분은 맞는데 이게 진짜 그게 알지만 모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많은 네. 시간이 지났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여쭤봤어요. 그거는 이제 뭐 거의 인생을 풀어야 되는 얘기죠. 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긴 한데,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제 금방 말했지만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바로 유학을 가고, 유학 가서 바로 석사하고 박사하고 쭉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정말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미술가들 중에 뛰어난 분들은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좀 있는 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제가 아는 것에 비춰서 글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글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부끄러운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뭘 그냥 지식을 의존해서 쓴 글이다 보니 통찰력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뭐 그럼
굉장히 엄청난 통찰력과 현명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옛날에 철들자 죽는다는 말을 왜 했냐면 인간이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아직도 굉장히 철도 없고 되게 단순하고 그냥 장점은 이제 미술을 좋아한다는 거 그거고 그래도 다양한 작가들이 정말 그 유행에 민감한 전시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를 목격했다라는 거가 그나마 저의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래서 그 좀 수양이 좀 됐죠 옛날보다 그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이렇게 책에 이제 제가 원래 그게 민음사에서 나왔을 때 제가 뉴욕에서 찍은 정말 아주 젊었을 때 저의 모습이 좀 담겼는데 제가 여러 사진을 갖다 줬는데 민음사에서 그 사진을 썼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나 잘났어 이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거 쓰면 안 됐는데 그때 제가 그걸 주면 안 됐는데 되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걸 보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난 척하는 사진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뭐 이러면 반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알겠고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 까불었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네.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꼭 질문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있으시다면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토크 내부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더 싶은 게 교수님께서 한국 작가들은 본인들의 철학적인 이론과 레퍼런스가 한 명씩 다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되게 문제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원고를 할 때나 전시를 할 때 최대한 그런 이론적인 레퍼런스를 일부러 좀 배격하려고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이 현상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요? 그거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이론가를 투명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교수님만의 어떤 해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 다 고민하고 아까 이제 그런 금지법도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신 것처럼 현대 미술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지겹다. 근데 나오게 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 현대 미술이 그런 식으로 일단 발전을 해온 게 있죠. 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또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개념 미술 자체가 언어 비판에서 많이 나왔고 언어 비판을 얘기하다 보니까 후기 구조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후기 구조주의 얘기가 나오면서 뭐 데리다나 이런 사람들의 뭐 해체주의가 나오고 뭐 후코의 역사 비판이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가서는 락강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정신분석학적인 이해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미술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정말 프랑스 철학자 한두 명은 뭐 읊어대야 되는구나, 뭐 들레즈는 이랬다, 뭐 청계의 고원이 어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일종의 너무 자연스러운 일종의 필수 코스처럼 됐고 그러니까 작가들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비평가들도 그렇고 비평가들의 글들도 상당히 실은 무책임한 글이 많죠. 말도 안 되게 막 어려운 그런 개념들 막 써가지고 근데 그게 과연 아까 계속 얘기지만 소통이 가능한 범주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이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변화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너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소통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뭐 막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인 거죠. 저도 뭐 글을 쓰는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이론가도 있더라. 서문에다가 이렇게 가타리가 말씀하신 김혜순 시인이 이런 건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셀프 노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온라인 계신 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온라인에서도 하나 정도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오프라인 마지막 질문 받아볼까요? 네. 선생님, 저 수업 잘 들은 것에 대해서 문책 출간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축하하다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우 뭘 이렇게까지 어머.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론가들이 이제 현대미술에서 자주 호명되는 문제와 결합해서 선생님께서 앞으로 좀 더 글쓰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동시대 미술의 이론적인 복잡함, 그런 이렇게 좀 엮여 있는 이런 이론과 미술 사이의 이런 관계를 풀어내시는 방법이 혹시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풀어내는 어떠한 방법을 조금 저희가 글 쓸 때 가지면 좋은 태도인지 한번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유. 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빅 네임을 이렇게 그걸 드랍한다 그러는데 빅 네임을 자꾸 끌고 와서 이렇게 드랍핑하는 방식은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작품이 가지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먼저 팩트를 정확히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이론이 이제 설명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주객이 전도된 방법으로 뭔가 그런 빅네임을 먼저 드라핑하고 그게 글을 계속 이끄는 방식으로 쓴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작품 그것 자체에서 먼저 시작해라. 작품을 먼저 보고 작품을 계속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왜 이렇게 했나,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좀 입체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조금 더 현실적인 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 같이 하는 거죠, 뭐. 네, 온라인에서는 이제 더 질문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우선은 온라인 접속부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속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프라인 특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마이크 안 잡아도 되는군요. 네. 오프라인 특전은 이 책의 정가가 여러분 23,000원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내일 오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셔서 대체 얼마에 공급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1만 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드리고 싶은 싶으셨어요. 마음인데 네. 재용 씨가 말리셔가지고. 네, 그렇게. 그거는 또 1만 원에 서명도 받고 싶으시면 서명도 해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선물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선물까지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오실 줄 모르고 어제만 해도 10명 정도밖에 안 오신다 그래서 책이 다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원하시면 제가 사인도 해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리딩룸에서의 출간 행사는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서울 리딩룸 인스타그램 계정도 팔로우 해주시고요. 책도 읽어주시고요. 리뷰도 남겨주시고. 네, SNS에 이런 또 훌륭한 책이 있고
미술책인데 도판도 많대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최강점입니다. 네, 정말로 좋다. 도판이 많은 책 너무 드물기 그쵸. 때문에 사실 도판이 많은데 저희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도 좋은 네. 기회가 있어서. 네, 하지만 그 가격에서도 무려 13,000원을 내린 만 원에 그럼 송금을 해드리면 되는 걸까요? 선생님 어떻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네, 요즘 다들 뭐 모바일로 하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네, 몰라.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든 네, 마지막으로 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하고 2시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두 분 커멘테이터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이건 핸드폰 하나 주시겠어요? 네. 여기 사진 여기 봐주세요. 여기로 손 한번 네, 기념사진 그냥 쭉 다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